2025년 현재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국되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 이집트 문명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이 땅에는 정교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죠. 오늘날 중동의 정치적 긴장과 국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란의 모습 뒤에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일어서고 또 일어선 놀라운 회복력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지리적 위치는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부에 자리한 이곳은 항상 교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수많은 침략자들의 목표가 되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몽골의 파괴적인 침공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도, 심지어 현대의 격변도 이 문명의 본질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마치 불사조처럼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페르시아를 단순히 고대 제국 중 하나로 분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인권 선언을 발표한 문명이었고 여성에게 재산권과 사업권을 부여한 선구적인 사회였으며 종교적 관용을 국가 정책으로 실천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원통형 점토판에 새겨진 선언문은 오늘날 유엔 본부에 전시되어 있으며 현대 인권 헌장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죠. 사막과 산맥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땅에서 시작된 작은 부족 연합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기원전 7200년경 현대 이란 서쪽의 자그로스 산맥 지역에 최초의 농경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 골란과 초가 보누트 같은 정착지에서는 야생 보리와 렌즈콩, 다양한 콩과 식물이 재배되었죠. 이곳에서 발견된 7000년 된 와인 항아리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전시되어 있으며 인류 최초의 양조 기술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 초기 정착민들은 단순히 생존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4395년경 엘람이라는 이름의 문명이 수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훗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전하는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람은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족들의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할라미 또는 고지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평야에 사는 메소포타미아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했죠. 이러한 지리적 구분은 단순한 거주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악지형은 평야의 대규모 관계 농업에 비해 경작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엘람 사람들은 소규모 농업과 반유 목적 목축을 병행하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평야의 농경민보다 수는 적지만 훨씬 강인하고 전투적인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란 마이스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산의 민족과 평야의 민족 사이에 6000년에 걸친 오랜 대립의 현대적 반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람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기원전 320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엘람 문자는 여전히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문자는 그 지역의 어떤 언어와도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학자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 고대 문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람 문화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동물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개와 황소는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였는데 이것은 인간 형상이나 신화적 혼성체를 선호했던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자연 숭배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였으며 여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신성한 숲이나 산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은 후대 페르시아 종교, 특히 조로아스터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람 사회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표현되었고 여왕은 왕과 동일한 지위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훗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전통의 뿌리가 되었죠. 고대 세계에서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엘람은 주변의 더 강력한 이웃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기원전 2700년경 수메르의 엘람 침공이었습니다. 수사는 전설적인 아카드의 사르곤 치하에서 수메르의 지배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역사는 순환하는 법입니다. 기원전 1100년경 이번에는 엘람이 지역에 떠오르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슈투루 나운테 왕은 바빌론 주변의 대부분 도시를 정복하는 일련의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람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부 분열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반격으로 기원전 1120년 엘람은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산악 지형과 평야 지역 그리고 사막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세력도 영원히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엘람의 진정한 중요성은 무역에 있었습니다. 수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현대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 문명과의 교역 흔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물건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육로와 해로를 통한 광범위한 무역망이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청동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주석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청동은 당시 가장 진보된 금속이었고 엘람은 이 귀중한 자원을 동쪽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재판매하는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엘람인들은 또한 평야 지역에서 부족했던 석재, 금속, 목재를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무역로는 점차 발전하여 훗날 실크로드의 기반이 되었고 페르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운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기원전 2000년경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온 유목민 집단인 이란계 민족 즉 아리아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으며 스키타이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주는 갑작스러운 침략이 아니라 1000년 이상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람 문화는 이란계 민족이 지배권을 확립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엘람어는 여전히 주요 행정 언어로 사용되었고 법률과 관료 체가는 토착 엘람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와도 기존의 문화와 행정체계는 대부분 보존되었고 오히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문화를 흡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란계 부족 중 하나인 메디아인들은 기원전 727년에서 675년 사이에 비오케스라는 지도자 아래 지역을 통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디오케스는 최초의 진정한 이란 황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이란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메디아 지역만을 통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디아의 통일은 주로 잔혹한 아시리아 제국의 억압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습니다. 디오케스의 손자 키악사레스는 바빌로니아와 동맹을 맺어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아시리아는 그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던 제국이었고 그들의 몰락은 많은 민족들에게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는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파르티아인 같은 이란계 민족이 이 지역의 주요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진정으로 통일하고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제국을 건설한 것은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2세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은 기원전 553년 메디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불과 14년 만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키루스가 메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반란의 계기는 메디아의 장군 하르파구스가 키루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르파구스는 키루스를 공격하는 대신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배신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은 신화와 사실이 뒤섞여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르파구스가 키루스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키루스를 대왕수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이란계 민족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국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가 만든 행정체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총독들이 각 지역을
지역을 관리했는데 이들은 높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았죠.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찰관들이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총독들을 감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패를 방지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국은 4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광대한 영토의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의 중심은 여전히 고대 엘람의 수도였던 수사에 있었죠. 이 시스템은 진보된 우편제도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택배들은 항상 최대 2인 거리마다 신선한 음식과 물, 침대와 말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도로 체계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키루스가 만든 행정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이후 1000년 반 동안 연이은 제국과 침략자들이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도 이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었죠. 키루스의 통치 철학과 법률 개념은 훗날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참고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제퍼슨은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키루스는 기원전 539년 바빌론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신이 직접 키루스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키루스는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비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일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키루스는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그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바빌로니아인들에게는 해방자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정복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아시리아나 파리아나 바빌로니아 제국은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고 그들의 신전을 파괴했지만 키루스는 오히려 지역의 신전들을 복구하고 종교의식을 보호했습니다. 넷째, 그는 불멸자라고 불리는 10,000명의 정예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끝날 때까지 최정예 군대로 남아 있었죠. 불멸자라는 이름은 부대원이 죽거나 부상당하면 즉시 다른 병사로 교체되어 항상 정확히 10,000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전사들이었으며 제국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복자로서 키루스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으면서도 비교적 적은 유혈 사태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민간인과 종교시설을 보호했고 정복한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죠. 이것이 그의 제국이 그토록 빠르게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원전 525년 이집트, 누비아 그리고 시리아 일부를 정복했습니다. 키루스가 세운 제국은 역대 이란 제국 중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에는 키루스 대왕의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캄비세스 이후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 1세는 또 다른 위대한 페르시아 황제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원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기원전 492년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함대가 폭풍으로 침몰하면서 실패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스는 작은 목표였지만 불운과 병력 부족이 겹쳤습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인들의 저항과 기습 공격으로 다시 한번 침공은 실패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두 번째 침공을 계획했지만 실행하기 전인 기원전 486년에 사망했고 그 임무는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0년 아테네를 점령하고 불태웠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대륙에 남아있던 페르시아 육군도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이후 수세기 동안 아나톨리아와 에게해의 섬들을 놓고 계속 싸웠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강국 중 하나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문화적 업적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건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란 고원은 연간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었죠. 다리우스 대왕은 휴슈타르 수력 시스템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강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는 정교한 운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 폭포를 만들어 여러 제분소를 가동하고 거의 10만 에이커의 농지와 과수원을 관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나트라는 지하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페르시아인들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그들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카나트는 지하수를 끌어와 비옥한 농지로 옮기는 구조였는데 대부분 지하에 있어서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꾸준한 물의 흐름을 제공했고 전쟁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도 받지 않았죠. 이는 매우 내구성 있는 인프라였습니다. 카나트를 건설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운하를 경사지게 만들어야 했지만 너무 가파르면 물이 운하를 침식시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직 터널을 파야 했는데 이것이 풍경에 독특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일렬로 늘어선 구멍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페르시아인들은 또한 야크찰이라는 얼음 저장고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점토로 만든 돔 형태의 건축물로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서 1년 내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람잡이라는 뜻의 바드기르라는 자연 냉각 시스템도 발명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냉각 기술이죠. 페르시아인들은 오락 문화도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중 하나인 백게먼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체스도 페르시아에서 발명되었다고 주장되지만 이것은 인도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를 통해 체스가 서쪽으로 전파된 것은 확실합니다. 페르시아 문화와 일상생활은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를 통합했습니다. 노예제도는 바빌론과 이집트 지역에서는 비교적 흔했지만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그리스나 로마보다 훨씬 덜 중요했습니다. 페르시아 여성들은 고대 기준으로 볼 때 놀라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었고 돈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말을 타고 양궁을 연습했는데 이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남성에게만 허용되던 활동이었죠.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유산 중 하나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일신교 종교 중 하나로 조로아스터 또는 짜라투스트라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싸우는 장소로 설명합니다. 자유의지, 사후세계,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죠. 종교 역사가들은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아브라함 종교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가져온 동방박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로아스터교 사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선의 신은 전지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자연 보호를 강조했으며 이는 아마도 엘람인들의 오래된 자연 숭배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은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기도는 보통 불이나 흐르는 물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뜻하는 아샤의 법칙은 키루스 대왕의 통치 철학에 영감을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조로아스터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의 또 다른 증거였죠.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반란은 가혹하게 진압했지만 평화로운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종교는 존중했습니다. 통치 원칙은 독재적이었지만 일반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행정부가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키루스와 다리우스가 건설한 것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키루스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크세노폰이스는 키루스의 전기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키루스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전투에서의 개인적 영웅심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과 16세에 군대를 지휘했고 20세에 왕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 필립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했지만 기원전 336년 경호대장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은 150년 전 크세르크세스의 운명과 비슷했죠. 알렉산더의 통치 초기는 그가 무자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했고 반란을 일으킨 도시 테베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시민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게 강력한 경고였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은 반항적인 생각을 벌였죠.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약 5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 그리고 함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나톨리아 서부를 정복한 다음 시리아와 레반트로 이동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적어도 2배 이상의 병력을 가진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이끌고 있었죠.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 전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바다와 산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그리스군을 공격하여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이끄는 공격으로 페르시아군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다리우스는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쳤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군대가 패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아내와 2딸, 심지어 어머니까지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왕실 망토와 전차 같은 권위의 상징들도 버렸죠. 알렉산더는 포로가 된 왕실 가족을 잘 대우했지만 다리우스가 자신을 페르시아의 합법적인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왕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저항하는 도시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페니키아의 티레는 7개월간의 포위 끝에 파괴되었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자도 같은 운명을 겪었죠. 그 후 이집트 전체가 빠르게 항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일강 삼각주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는데 이 도시는 기원전 331년부터 주요 무역 중심지이자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등대와 대도서관이 이곳에 세워졌죠. 이수스 전투 2년 후인 기원전 331년 다리우스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시 한번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평원 지형에서 더 큰 군대를 지휘하고 유능한 장군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전투의 명확한 승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페르시아 영토는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세 번째 군대를 모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전 2번의 패배로 인해 지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항복한 지역에 대한 알렉산더의 관대함은 매력적인 선티가 되었고 키레와 가자에 대한 그의 잔혹함은 너무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사적 천재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16세 때부터 실전 경험을 쌓아 전술과 전략 모두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와 공포를 적절히 사용하는 그의 능력은 빠른 정복을 가능하게 했죠. 하지만 그의 놀라운 성공의 일부는 다리우스 3세의 무능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자신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적군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가 항상 최전선에서 싸운 것과 달리 다리우스는 끊임없이 장군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양쪽 군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렉산더 개인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용기를 개인적으로 존경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페르시아 군인들은 황제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싸울 이유를 잃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국이 분열되고 지쳤으며 쇠퇴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군의 2배 규모의 군대를 2번이나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내전으로 약화되지도 않았고
지역 통치자들이 알렉산더에게 대거 이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기능적이고 잘 관리된 제국이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불운한 조합으로 인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황제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군사 천재의 충돌이었던 것이죠. 다리우스 3세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도, 알렉산더가 조금만 덜 재능이 있었더라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후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그리스군은 페르세폴리스를 며칠 동안 약탈했습니다.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국 수도의 대부분이 불탔는데 이것이 고의였는지 사고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불태운 것에 대한 복수였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중앙아시아 전역을 거쳐 기원전 326년 인도까지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때쯤 군인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전리품을 즐기고 싶어 했죠. 충성스러운 군인들조차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렉산더를 존경하고 그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정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24년 수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민들의 눈에 정통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리스 군대와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한 유명한 사건에서 알렉산더는 술에 취해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죽였는데 싸움은 알렉산더가 동양적 생활 방식으로 타락했다는 비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군대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사에서 그는 장교들과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 사이에 대규모 결혼식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부패하거나 불충실한 총독들을 처형하며 행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기원전 323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근처 늪에서 걸린 열병이었지만 중독 의혹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부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평범한 질병으로 쓰러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묻혔지만 그의 유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알렉산더가 임종시 장군들이 왕자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물었을 때 그는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국은 4개의 부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아나톨리아 서부, 페르시아 본토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집트와 레반트였죠. 알렉산더 제국의 파편들은 다음 3세기 동안 대부분 그리스의 통제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체계는 페르시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고 단지 최고 지배층만 그리스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페르시아 본토는 셀레우코스 제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의 장군 셀레우코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강 서쪽의 영토를 유지하지 못했고 인도의 마우리아 제국과 자연스러운 국경으로 정착했습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로 확장하려 했지만 로마에게 패배했고 이것이 제국을 약화시켜 나중에 파르티아인의 정복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은 문화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리스어는 학문과 무역의 공통언어가 되었고 최초의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리스 예술과 철학은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 영향을 미쳤죠. 반대로 동양의 사상도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에 살던 이란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반란을 일으켜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미트리다테스 1세는 기원전 155년경 동쪽으로는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을,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영토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현대 이란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중심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계곡으로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와 레반트로 확장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유능한 황제는 확장에 성공했고 무능한 황제 시기에는 제국이 약화되었다가 새로운 유목민 침략자가 와서 왕조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각 침략 때마다 기존의 관료제와 생활 방식은 대부분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와 이란 문화가 완전히 융합되었는데 좋은 예가 미트라 숭배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대 신 미트라에서 유래한 종교로 나중에 로마 군단병들 사이에서
미트라스 숭배로 발전했습니다. 이 종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강력한 경쟁자였죠. 파르티아의 독특한 특징은 덜 독재적인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국가 통치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적격한 왕을 투표로 폐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전 없이 권력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반대로 강력한 귀족도 결정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한 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파르티아에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파르티아 기마 궁수들은 제국 군대의 핵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전의 유목민 전통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전술은 파르티안 샷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후퇴하는 척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추격하는 적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3년 파르티아인들은 로마의 크라수스를 격퇴하고 죽였습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함께 로마 3두 정치의 한 명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파르티아인들은 그의 탐욕을 벌하기 위해 녹은 금을 그의 목구멍에 부어 죽였다고 합니다. 서기 224년 새로운 왕조가 파르티아를 대체했습니다. 사산 제국이었습니다. 이 왕조의 창시자들은 키루스 대왕과 같은 지역 출신의 고대 페르시아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란 문화를 다시 페르시아의 중심으로 되돌렸습니다. 헬레니즘은 부분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이란에서는 훨씬 약해졌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관용되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한 로마와 사산 페르시아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산 제국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사산 시대에 유대인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제국이 여러 유대인 학문센터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마니교라는 새로운 종교도 등장했습니다. 예언자 마니가 만든 이 종교는 조로아스터, 예수, 부처의 가르침을 종합한 최후의 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든 기존 종교의 지도자들을 화나게 했죠. 마니교는 사산제국 지도부에 의해 억압되었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동쪽으로는 칼리프국의 여러 지역까지 전파되었죠. 궁극적으로는 여러 정부에 의해 탄압받아 14세기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카타르파 같은 많은 영지주의 기독교 분파에 영향을 미쳤죠. 사산제국은 파르티아 문화에 비해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되고 도시화되었습니다. 사산 제국은 실크로드 무역으로 크게 번영했는데 이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진 인도와 중국과의 무역망이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기원전 4000년버 중국인이 비단을 발명한 데서 유래했죠. 사산과 중국은 음악가와 무용가 같은 예술가들을 교환했고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온 유목민 약탈자들로부터 실크로드를 방어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여 로마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사산 제국은 종종 고전 페르시아 문화의 정점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철학, 건축 양식, 문학, 공학 기술이 나중에 이슬람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죠. 사산인들은 심지어 최초의 전기 배터리를 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것은 AAA 배터리와 유사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금속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 항아리였는데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7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산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의 끝없는 전쟁으로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627년에는 역병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죠. 투크 부족의 침략도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28년 코스로 2세가 암살당하면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4년 동안 최대 10명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내전이 끝난 직후인 636년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아랍 무슬림들이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격퇴되었지만 642년에 또 다른 공격으로 사산 왕조는 이란 서쪽의 모든 땅을 잃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제국 전체가 함락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랍 총독과 수비대를 공격했지만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지원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은 많은 신성한 텍스트를 불태웠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도망쳐 인도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이들이 오늘날 조로아스터교 공동체의 조상입니다. 비이슬람 교도는
지지야라고 불리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이란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되기까지는 중세 후기까지 걸렸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은 비잔 제국에 대한 아랍의 침공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라시둔 칼리프국은 이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 일부를 포함한 중동 전역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슬람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이슬람은 페르시아인들에게 강요된 종교였고 페르시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문화는 이슬람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로 퍼져나간 이슬람 분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강력한 오스만 제국을 형성할 투르크족도 포함됩니다. 라시둔 칼리프국을 이어받은 것은 우마이야 칼리프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랍 제국이었지만 페르시아 문화에 많은 요소를 포함했고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와 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과 궁정 의전을 채택했죠.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750년의 정점에 도달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현대 스페인 북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과도하게 팽창한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곧 더 작은 제국들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무함마드의 후계자에 대한 종교적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사촌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믿었고 수니파 무슬림은 협의회에서 선출된 아부 바크르가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승에 대한 차이는 신학과 문화의 차이로 발전했습니다. 시아파 이슬람은 처음에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우세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란이 시아 세계의 지도자로 여겨지며 나머지 수니파가 다수인 무슬림 세계와 종종 대립합니다. 수니파가 다수인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아바스 칼리프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장군의 도움으로 형성되었고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문화와 행정을 아랍 통치자와 종교에 더 잘 통합했습니다. 아바스는 762년 고대 바빌론 유적지 근처에 바그다드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제지 공장이 건설되었고 이곳은 무슬림 세계의 중요한 학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텍스트들이 연구되고 보존되고 복사되었습니다. 아바스는 또한 전 세계와 무역했고 향신료, 0이라는 숫자, 화약 같은 아시아의 발명품이 서쪽으로 퍼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바스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830년대에 모로코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870년대에는 이집트를, 920년대에는 북아프리카를 잃었습니다. 945년부터 13세기까지 이 지역은 유라시아 스텝에서 온 셀주크 투르크족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이전의 수많은 이란 부족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유목민이 쇠퇴하는 왕조를 대체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셀주크의 통치에서도 아바스는 명목상 제국을 통제했고 셀주크는 군대를 통제했지만 이란인들이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아바스 제국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황금기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이전 지식과 유라시아 전역의 문화와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과학이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의학, 철학, 천문학, 화학, 기하학, 물리학, 특히 광학, 그리고 대수학과 미적분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많은 발전은 조로아스터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같은 소수 민족의 노력뿐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배제된 그들은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죠. 아바스는 또한 천이랴화 같은 잘 알려진 무슬림 문학의 제작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도 문학에서 유래한 페르시아어 텍스트의 아랍어 번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출처의 추가 이야기들이 여기에 더해졌죠. 알라딘, 신드바드, 알리바바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 이야기 모음집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셀주크의 통치는 아바스 칼리프국의 일상적인 기능을 크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이 침략하여 이전 왕조를 대체하는 일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했지만
몽골의 침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규모와 잔혹함에서 이전의 모든 침략과 달랐습니다. 몽골은 정복한 대부분의 땅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1258년 바그다드의 파괴는 그 절정이었죠.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고 이슬람 칼리프국의 지적 중심지가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슬람 황금기가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방대한 양의 도서관과 지적 작품, 모스크가 파괴되었습니다. 몽골 침략과 이전 침략의 또 다른 차이는 카나트라는 관계 시스템이 널리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하기 어려운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많은 도시와 농경지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몽골 제국 아래에서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일부 관계 인프라가 수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 특히 수피즘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밀교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이슬람 분파로 기존 몽골인들의 자연 숭배나 불교 신앙과 잘 어울렸죠. 페르시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지역을 다시 황폐화시켰습니다. 첫째는 1349년 이란에 도달한 흑사병으로 결국 인구의 30%를 죽였습니다. 둘째는 1381년 티무르의 침공이었습니다. 티무르는 마지막 위대한 유목민 정복자이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살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손가락 2개를 잃은 데서 티무르 렉, 즉 다리 저는 티무르라는 별명이 유래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의 원정은 당시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700명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종말의 선구자로 믿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티무르는 예술, 특히 건축의 위대한 후원자였습니다. 사륙과 폭력 위에 세워진 도시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티무르 제국은 그의 죽음 후 1세기도 채 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부분적으로 1452년에 흑양 투르크만에 의해 1467년에는 백양 투르크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몽골 침략의 파괴와 혼란은 아마도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페르시아의 통일을 영구적으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치적 무질서는 종교운동이 인기를 얻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시아파에서 영감을 받은 운동이었고 이란에서 시아 이슬람이 지배적인 것은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 이스마일은 투르크만, 쿠르드, 그리스, 조지아 혈통이 섞인 종교 지도자이자 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다양한 문화가 섞인 땅의 완벽한 통치자로 만들었죠. 1501년에서 1511년 사이에 샤 이스마일은 이란, 코카서스,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사파비 제국의 주요 경쟁자는 강력한 서방 이웃인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란이 티무르와 다른 유목 부족에게 침략당하는 동안 투르크인들은 아나톨리아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여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 그리스, 이집트를 통제했으며 절정기에는 북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여 비엔나를 2번 포위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사파비 왕조, 무굴 제국은 소위 이슬람 화약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확장과 군사력은 화약의 초기 숙달에 크게 기반을 두었죠. 그들은 안정적이고 부유하며 혁신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사파비 제국은 실력주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합당함을 증명해야만 했죠. 사파비 왕조는 힌두쿠시 산맥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굴 제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오스만 제국과는 메소포타미아, 코카서스, 동아나톨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정기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오스만과의 경쟁은 유럽 열강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샤 아바스 치하의 사파비 왕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무역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바스는 1618년까지 동아나톨리아와 조지아를 되찾았는데 이는 영국 모델을 따라 군대를 현대화한 덕분이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가 확립되면서 영국 왕립해군의 도움으로 샤는 바레인과 호르무즈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냈습니다. 유럽은 또한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페르시아 카펫 비단, 기타 직물을 수입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수준은 평민에게는 유럽인과 비슷했지만 서양 방문객들은 비옥한 땅이 경작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치 엘리트의 농업에 대한 관심 부족, 나쁜 통치 탓으로 돌렸죠. 오늘날까지 서 있는 이란의 많은 기념물은 사파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파한에 여러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모스크들이 포함되죠. 이스파한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17세기 중반부터 이슬람 문화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지식을 존중하는 것이 혁신을 꺼리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과학적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한 유럽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바스의 후계자들은 훨씬 덜 유능했고 제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사치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강대국들은 야심을 키웠는데, 여기에는 2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동쪽과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던 러시아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1723년 이란의 코카서스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도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켰고, 오스만 제국도 이란 영토의 일부를 분할했습니다. 1724년 콘스탄티노플 조약으로 이란 영토가 잠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1735년 나데르샤라는 인물이 독립 이란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공격하고 델리를 약탈하여 훔친 재물로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에 빼앗겼던 땅을 재정복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편집증적이고 잔인한 통치자가 되었고 747년 암살했습니다. 그 뒤에는 무정부 상태와 내전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내전의 승자는 1796년 카자르 왕조를 세운 아가 무함마드 칸이었습니다. 이란은 1804년부터 1813년, 1826년부터 1828년까지 두 차례의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지배 엘리트는 본질적으로 국가를 외국 세력에 팔아넘겼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했죠. 1905년부터 1911년까지의 여러 혁명은 샤의 통치를 약화시키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1907년 영러협정은 이란을 두 개의 영향권으로 나누어 현지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1908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부패가 심화되었지만 국가의 현대화와 개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921년 영국의 지원을 받아 레자 칸이 권력을 잡고 1979년 혁명까지 통치할 팔라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레자는 세속주의와 반공주의를 가진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란 정부는 처음에 독일 편을 들려고 했지만 소련과 영국군이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란은 랜드 리스 협정에 따라 소련에 미국산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전후 기간은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샤 무함마드 레자는 처음에 입헌 군주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무함마드 모사데크가 영국이 통제하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모사데크는 1952년 권력에서 물러났지만 대중의 압력으로 복위되었고 1953년 미국과 영국이 후원한 쿠데타로 영구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이란의 석유 자원은 서방 기업이 관리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중에 샤는 이란 석유의 통제권을 되찾았고 그 돈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더 강력한 군대를 건설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나라를 장악하여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혁명에 기여한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빠르게 숙청되었고 이란과 소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란은 1년 후 이란 인질 위기로 서방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혼란을 이용해 이라크의 영토, 특히 석유가 풍부한 지역을 확장하자 했습니다. 이라크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이집트,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 긴 여정을 되돌아보면 페르시아 문명의 놀라운 회복력이 드러납니다. 기원전 4395년 수사의 건설부터 오늘날까지
때까지 이 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엘람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거쳐 파르티아와 사산을 지나 이슬람 정복과 몽골의 파괴를 견뎌내고 사파비의 부흥을 이루고 식민주의의 압력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에 남긴 유산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인권의 개념, 종교적 관용, 여성의 권리, 효율적인 행정체계, 진보된 관계기술,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적 혁신, 예술과 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연결 등 모든 것이 페르시아 문명의 기여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세운 원칙들은 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한다는 이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죠. 토마스 제퍼슨이 키루스의 전기를 읽으며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문명이 인류 전체의 진보에 기여했다는 증거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관통하는 패턴을 보면 이 문명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산악 지형이 만든 강인함,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가 그것입니다. 정복자가 와도 그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복자가 페르시아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알렉산더 대왕도, 아랍 무슬림도, 몽골도, 심지어 현대의 제국주의 열강도 페르시아 문명의 정신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00년 동안 이 땅이 중동의 중심부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란이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제적 고립, 경제 제재, 지역적 긴장, 내부의 사회적 변화 요구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엘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을 견뎌냈듯이, 키루스가 메디아를 전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듯이, 사파비가 몽골 이후의 혼란에서 통일을 이루어냈듯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이 인류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회복력과 적응력일 것입니다. 문명은 한 번의 정복이나 파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살아남아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이죠. 페르시아어가 아랍어의 지배 속에서도 살아남았듯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의 확산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듯이, 페르시아 정체성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 핵심을 보존해왔습니다. 현대 이란의 젊은이들이 고대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을 방문할 때 그들은 단순히 돌과 기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룩한 위대함을 보고 그것이 다시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키루스의 무덤이 여전히 이란에 서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000년의 역사는 하나의 장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람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그리고 현대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 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리는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하며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세계가 다시 한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페르시아의 경험은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문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키루스가 처음 수사에서 제국을 선언했을 때부터 오늘날 이란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순간까지 이 땅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명이기 때문입니다.